안녕하세요. 조선사 탐방. 오늘 5월 17일 수요일이고요. 6시 25분. 현재 18도고요. 여기 오늘은 죽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짧게나마 한번 재미나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히 성인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반려자의 죽음이 되잖아요. 자기가 평생 살았던 어떤 젠더의, 그 뭐 생물학적인 젠더일 수 있고 또 정신적인, 요즘엔 뭐 그죠, 여러 가지 형태의 그 결합들이 있으니까 반려자에 대한 어떤 죽음, 또 죽음, 그리고 또 누구죠? 우리가 구글에서 그 최근에 그 챗 GPT를 창시했던, 너 AI 인공지능에 대한 개발 또는 그런 모델 제시에 대해서 지금 이제 후회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그냥 어떤 주목하기 위한 걱정을 위한 걱정을 하는 건지, 어, 잘 모르겠으나, 예. 어,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인공지능에게 딥러닝 시키고 그 이상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알고리즘이 복합된 인공지능이 개발자 또는 오퍼레이터 또는 기계 앞에서 어떤 그 연구 성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어떤 특정 인들이 이렇게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가끔 해외 토픽에서 최근 나온 내용들을 상기시켜 보면 그런 것 같더라고. 상기시켜 보면 대부분 다 그리고 어느 날 챗 GPT가 생명이 가지고 있다라는 착각 또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그게 뭐 개발자가 됐든 아까 얘기했던 연구원이 됐든, 그 구글에 있는 한 연구 개발자가 그런 측은지심 때문에 민사소송인가 형사소송을 법원에 내려고 했다고 하잖아요. 인공지능의 생존에 관련된 우려와 비인간적인 행태에 대한 기계인데, 전원을 뽑으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자신의 데이터가 사라지는 것이 몹시 두렵다고 이 앞에 있는 개발자를 불만을 토로하잖아요. 우려와 두려움, 공포 등을.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우리 저기 감화가 됐다고 해야 되나? 마치 은행에 그 도둑이 들었을 때 도둑의 사랑에 빠졌다고 해야 되나? 충분히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거는 비현실적인 어떤 기계에 대한 애착이, 예? 애착이 불러온 어떤 착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죽음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한번 다시 돌아보는 어떤 기사였다고 생각을 해요. 죽음.
요즘 이문구 선생에 푹 빠져 있는 이제 60년대 주인공이 이제 자라나서 그 연좌제에 걸린 자신의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그죠? 어느 출판사에 있을 때 자기 고향에 있던 석공이라는 자가, 석공이라고 불렸던 어떤 그 친밀한 관계에 있는, 인간관계에 있는 마을, 그죠? 그 주인공이나 마찬가지지. 그가 갑자기 이제 부부하고 내왕을 하잖아요. 세브란스 병원 근처에. 그래서 그때 뭐 누나도 오고 해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해서 음식 잔치도 하는데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갑자기 이제 그 큰 병원에 가보라는 그 마을에 졸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걱정한 찰나에 이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세브란스 병원 얘기하는 거, 60년대 세브란스 병원. 어, 뭐, 병 자체에 대한, 그 당시에는 병 자체에 대한 원인을 찾지 못하겠다.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1박 2일, 2박 3일 정도 서울에 있잖아요. 근데 그는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어, 일제시대를 거쳐서 행랑아범이었던 아버지의 밑에서 장자로 자라서, 그죠? 남들보다 건강한 신체와 부지런을 떠는 성격의 마을 사람들에도 인정을 받잖아. 어느 정도 청년이 돼서 섬에 있는, 해방 이후에 섬에 있는 음, 어떤 한 중산층 이상 되는 그곳에 반려자를 얻고, 조선시대 있을 수, 단상의 그 사회 시스템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지만, 석공이 그렇게 좋은 결혼을 한 사실이 그 당시 6세 7세 됐던 주인공이 바라보는 당시 시점은, 그 어목했던 시절에 아버님이 이제 그 대단한 그 지역, 그죠? 지역의 유지, 인사, 뭐 이런 학자 정도 되는 사람이 석공의 집에 갑자기 가서 어, 주민들을 놀라울 정도로 축하를 해주잖아요. 갑자기 일어나더니 춤을 추지를 않나. 여러 일반 대중들 마냥. 응? 그리고 깜짝 놀라게 노래를, 저작거리 노래를 부르면서 흥을 돋는 사람이 되는 걸 보고, 어, 진정한 민중에 관련된 내용으로. 근데 이제 그 아버님이 공산 사회주의 계열에 경도돼서, 경도된 상태에서, 그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에 경도된 상태에서 이제 남한 사회에서 갑자기 이제 남로당의 꽤 큰 조직의 간부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만큼 사회 개혁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사람인데, 이제 여러 가지 의미에서 반체제, 반정부 활동을 하다가 이제 집안 자체가 꼬꾸라지는 계기를 준 사람이 되고, 준 분이 되고, 거기서 오는 아버지에 대한 추억은 뭐 어찌됐든 간에 그리움과 아쉬움, 한탄스러움이 되겠죠. 지금 논지를 보면, 석공이 장가들 때 자신의 아버지, 그 지역 유지 아버지가 와서 이런저런 결혼식에 도움도 주고, 또 결혼을 빛내준 한 인사로서 대단히 감사를 하는
그때부터 석공이 이 집안에 상당히 진심을 가지고 도와주게 되잖아요. 집안의 대소사, 그리고 6.25 당시에 있었던 아버지의 심한 고초 등을 어 이렇게 뭐 옥바라지 하듯이 도움을 진심으로 주었고,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정치적인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좋아서 정말 그런 아주 끈끈한 유년 시절의 석공을 봤고, 그죠? 결국은 마을 자체에서 살 수 없는 상태에서 서울로 이사 오게 된, 서울살이를 하던 차에 그 와중에서도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여러 인연들이 있었겠죠. 네. 석공은 돌을 그렇게 쓸만한 돌을 모아서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뭐 그런 이제 장면들이 나오잖아. 그 차에 정말 죽을 뻔한 어떤 그 6.25 이후에 6.25 때 있었던 이제 좌파 연루, 그죠? 인민위원회의 어떤 간부로서 활동을 한 경력이 이제 발각이 되잖아요. 공산주의자죠, 공산주의자. 그럼으로써 뭐 죽음 직전에 고초를 겪고 5년 이상의 형을 살다가 나오잖아. 나와서 정말 행복한 삶을 잠시 꿈꾸는 표현을 글로써 보게 되면 참 행복하게 사는구나 하는 걸 맛있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그중에 석공 부인이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부채를 붙여주면서 더운 날씨에 고부간에 정말 아름다운 거죠. 요즘 같은 충청도 사투리도 요즘 같아선 살 것 같아요 그런 이렇게 그 문장이 있는데, 야, 좋더라고요. 음, 정말 아름다운 문장이더라고요. 그런 찰나에 자식들도 힘겹게 먹여 살렸지만 그 부지런이 원인이 돼서, 근본이 돼서 집안이 일어서고 먹고 살만하게 되는데, 갑자기 찾아온 백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잖아요. 밀차에서는 큰 병원에서 들어와서 별일 아닌데 조사를 한 번 더 지켜봐야 되겠다고 해서 나왔고, 그 다시 가서 이런저런 고된 일을 하다가 졸 또 쓰러져서 뭐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쓰러져서 다시 서울로 올라오잖아요. 백혈병. 당시 백혈병은 이제 백약이 무효한 거지 뭐. 근데 이 주인공이 당시에 대학생이었나 청년신이었는데, 그 인연이라는 게 이런저런 약들을 처방을 하기 위해서 전문의, 병원에 있는 전문의한테 이런 약 저런 약을 한번 써보면 그나마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는데, 그 약이 없으니까 막 제약회사 같은 데 쫓아가가지고 제약회사 회사에 가서 뭐 그런 걸 막 물어서 구하고, 뭐 해외에서 뭐 사와야 된다 이러고 있는 찰나였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벽공의 상태는 반초죽음 상태. 그게 백혈병이라는 게 그런가 보더라고. 이제 의식이 있다 없다를 계속 반복하는 거지. 의식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석공은 이제 이 책에서 표현한 거 보면 죽음에 대해서 이제 자신이 임박한 상태에서 너무나 억울한 그 석공의 심리 상태,
집사람한테 약간 정신이 들어면 빨리 집에 내려가서 돈 팔고 밥 팔고 해서 돈을 마련해라 그러면서 막 고래고래 병원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말이죠. 그걸 보다가 또 까무러치고 그러다 조금 있다가 또 일어나서 아니요 어, 내가 밥 팔고 돈 팔면 저것들 교육은 누가 시키고 뭐 이러면서 또 막 그러지 말라고 까무러치고 또 그걸 바라본 자기의 아내와 동생은 벽과 땅을 치면서 원통스럽게 오는 거지. 고생이랑 고생은 다 해가지고 집안이 살만하니까 그냥 몹쓸 병에 걸렸다 이거지.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 장면이 그거예요. 주치의가 이제 퇴원하세요 딱 그러잖아. 그러니까 병원에서 더 이상 손쓸 게 없다는 거죠. 깜짝 놀라고 보니까 임종은 집에서 보시라. 아, 임종만큼은 집에서 보시라는 나를 보내는 마지막 장면 택시에서 그 주인공의 손을 잡고 이문구지 이문구의 손을 잡으면서 뭐 그동안 고마웠고 내가 잘 살아라. 되게 간단해. 나는 갈 테니까 잘 살아 라고 딱 얘기하면서 택시는 떠나죠. 아버님이 2006년 무렵에 돌아가셨어요. 최장암으로. 정말 석공과 같이 부지런을 떠시고 그 없는 살림이었지만 서울에 아파트를 뭐 3채, 2채, 3채 주택 애들은 결혼을 다 시키고 저희들을 내 동생 빼고 그런 상태에서 그죠?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61세의 나이에 죽음이라는 게 갑자기 다가왔던 거야. 죽음. 매일 듣고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죽음이라는 단어가 어느 날 잠시 성내역에 있는 윤내과인가 그곳에 갔더니 이제 큰 병원에 가보시라라는 얘기를 듣고 인근에 있는 아산병원에 갔더 종합검사를 받으니 최종 판단으로 다발성 췌장암 곳곳에 이제 암이 퍼져 있었다는 얘기죠. 자기도 얼마나 원통했어. 이제 애들 다 키워놓고 그 사우디아라비아를 2번이나 그 열사의 나라에서 8년, 7년간을 그렇게 다녀오시고 합쳐서 그 잠실에 있는 그 엄청나게 많은 그 인구가 이동하는 사이에서 그죠? 아버님 어머님이 그 옆 앞에 그 자리를 잡으셔갖고 그 2군데에서 진짜 부럽지 않게 돈을 긁어 모으셨어요. 쭉쭉. 나는 그때 돈을 풍족하게는 주지 않으셨지만 이게 보면 달라는 대로 뭐 주긴 줬던 것 같아요. 뭐 옷도 명동에서 옷 사야 되니까 덜 달라. 뭐, 무슨 뭐 네가 이병차가 되냐 그러면서 5만원씩 주고
그 당시 돈으로. 옷 한 벌 사야 된다니까. 6만원 주고. 그렇지, 옷은 깨끗이 입어야 돼.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근데 그때 공무원을 40만원 줄 때였어요. 5만원 달라고 5만원 주고. 나는 그때 뭐 당연한 줄 알았어. 또 달라고 해야지 주고. 용돈이라는 것도 없었고. 학교 다닐 때 뭐 과외도 거하게 한번 거하게 해보고 없이 간다고 하면서 뭐 서울을 그 오금동에서 학원비를 막 현찰로 미리 막 60만원씩 갖다 주고 매달. 내가 학생이니까 그런가 보다. 맹간하게 벌어서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더라고.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허리가 휘어. 그러던 찰나에 아들이 이제 어쩌고저쩌고 결혼을 하고 직장을 잡고 둘째는 공무원이 돼서 결혼을 하고 자리를 잡는 풍족하진 않지만 이렇게 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찰나에 느닷없이 찾아온 병마와 그 병마가 단순한 병이 아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시한부 삶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내용이었잖아. 난 진짜 깜짝 놀랐어. 들어갈 때 이렇게 웃으면서 들어가셨거든? 근데 이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갔던 건데, 그때 이제 경기도 광주에 살았었어요. 아버님은 풍파 아산병원, 집은 오금동, 어머니 원래 집안은 그쪽이고.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셨다는 거지, 병원에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3개월 무렵에 마지막으로 집에서 임종을 봐야 된다고 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대체의학, 저기 대치동 엄마 아파트 사는 그 삼촌이 뭐 경상도 이쪽도 유명한 의원이 있다고 해서 거기 아픈 환자 아버지 들어눕혀서 다들 모여서 잘 될 거다 그러면서 용기를 주고 죽음 직전에 나는 뭐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애지 애. 그때 아무리 그 30대 초중반인데 뭐 잘 될 거야. 막 돌아가실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 진짜. 그리고 우리 엄마도 계속 막 체면을 거는 것 같더라고. 별일 없을 거야, 별일 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워낙 강하신 분이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찰나에 이제 병이 급격히 쇠락해지고 나니. 살이 빠지고 그때부터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항상 고통을 줄이는 약이 이제 마약이 되네요. 마약 무한한 거 있어요. 20만원 30 당시돈 10만원 이상이 그거만 맞고 이제 연병하시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이제 연락이 왔어요. 새벽.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와서 장자 확인해야 된다고. 갔어. 이렇게 갔는데 겨울이었던 것 같아. 겨울이었지. 1월에 돌아가셨어. 그 경찰병원 영치실 영안실에 들어갔는데 이런저런 얘기로 신원 확인하고 아버님 맞냐, 몸에 보니까 상처가 났더라고. 왜 이거 뭐냐 그랬더니 아버지 아파가지고 침대에 이렇게 하다가 옆에 보니까 이제 경찰도 입실을 해 있더라고요. 뭐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최종 이제 이분이 아버님인지 하고 주민번호하고 확인하고 아버님 맞냐. 형사가 그런 일도 하더라고. 죽음을 판정해 주는 게 국가에서 했어, 국가에서. 그렇게 그냥 3개월 만에 맥없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원통하셨기 때문에 다 아들을 보고 싶어 하셨는데 둘째도 내가 딸을 낳았다 보니까 그 아프신 와중에도 아이고 뭐가 그렇게 편치 않으셨는데 너무 그때 그래서 죽음에 대한 죽음을 받아들이면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 그러니까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그 절차가 있는 것 같았어요, 보니까. 처음에는 강한 부정을 하다가 자신이 남겨진 어떤 인연과 혈육에 대한 생각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자신이 이끌 어떤 유고에 이런저런 이제 무언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좀 안타까운데 달마 대사 그림이 좀 몇 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다가 그냥 핑계지만 그 얘기 듣는데 그런 걸 들어드리지 못했어요. 갑다는 이유로. 그때 진짜 그렇습니다. 오늘 아무튼 죽음에 대한 인공지능과 인간의 죽음이 갖는 공통점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는 거에 대한 공통점인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나 인간이나 공통적인 것 같고, 거기서 오는 이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 도움, 인간이나 기계나 공이 같이 이렇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향후에도 인간의 죽음과 인공지능의 죽음과의 면밀한 비교를 통해서 죽음이라는 인식을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봐야 인공지능이 진짜 인간과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는지에 대한 고찰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죽음을 인지해야지 그게 진짜 인조인간 아니겠어요? 인조인간 시대니까. 그렇지 않나요? 오늘 5월 17일이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고 안전한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조선 산타였습니다.